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주필로에는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주필 칼럼이 게재됐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치 퇴행의 원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자. 내용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생명을 합니다.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의 교조, 수령의 교시, 이거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인 공산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다원적 이해관계, 다층적인 이 주장들을 수렴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는 구현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바로 이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체제 위협 요소로 경계하고 탄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잘 수렴하지 않으면 정치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수렴하기 위한 국가 운영, 정당 운영, 정치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다층화됐는데 정치가 그 중에 한 목소리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목소리는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제한해버리면 그러면 정치 체제로부터 대표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에 거리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한편에 국회 정치라고 하는 왜소한 정치가 따로따로 노는 이런 정치의 이중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바로 정치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그렇고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사회는 분명히 더 다양화되고 더 다층화되고 더 다원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렴해야 될 정치적 목소리는 더 극단적으로 되고 단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정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정치 팬덤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딸에게는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한 말씀 드렸는데 개딸들은 개딸과 개딸 아닌 사람으로 딱 구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와 결합될 때 아주 파멸적인 정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런 주장이 팬덤 정치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팬덤 정치. 이거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같이 있어요. 또 팬덤 정치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칼럼에 썼는데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팬덤 정치인의 어떤 타고난 선천적 재능이 필요해요. 그리고 피나는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팬덤을 조성하는 극한적인 정치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특정 팬덤 정치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대중의 감성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비로소 팬덤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지, 야, 그거 보니까 그거 괜찮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 해서 팬덤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팬덤 정치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상황의 산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개딸의 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팬덤 정치인이 있어요. 또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는 위드훈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한동훈 팬덤 현상이 있어요. 두 사람 말고 팬덤이라고 부를 만한 무슨 정치적 상황과 현상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정치권과 대중운동의 경계 시점에 서 있는 정광훈 같은 사람도 일종의 팬덤이죠. 너와라 TV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 정광훈 지지자들은 정광훈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 게 팬덤이지. 뭐 다른 게 팬덤입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는 정치인은 아직 아니니까 오늘 논의에서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 쪽에는 이재명 팬덤이 있고 우리 자유파 쪽에는 한동훈 팬덤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한동훈 팬덤의 진원지 위드훈이에서 자정작용을 촉구하는 이 커뮤니티의 이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점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논평도 한번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위드훈이에서 품격 있는 보수 정치를 해야 된다. 개딸과 달라야 한다 하면서 자정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덤 정치는 언제든 상대방을 향한 공격 못지않게 자기 진영에 대한 자폭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위드훈이의 한동훈 팬덤이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언제 국민의힘 보수진 자유우파 진영의 다른 경쟁자들을 향해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 이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팬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여러 가지 주객관적 조건이 결합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팬덤 정치인들은 그만큼 책임이 커요. 이거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팬덤 정치인이 디지털 포퓰리즘에 재미 들려가지고 계속 그걸 팬덤을 부추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 어디로 되냐? 중우 폭민 정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과 개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위드훈이에서 개딸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유파가 중우 정치, 우민 정치, 폭민 정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를테면 문재인이가 예전에 대깨문들이 문재인 반대자들한테 마구 문자폭탄 던지면서 폭력을 행할 때 문재인이가 그 양념이라고 생각해라.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거 내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걸 남들 어떻게.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팬덤 정치인의 무책임한 태도예요. 저는 한동훈이 한동훈 지지자들인 위드훈이가
개딸들과 달라야 하듯이 한동훈이 이재명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르기 위한 실존적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이 폭민 우민 정치라고 하는 팬덤의 늪에 빠질지 모릅니다. 마치 호랑이 등에 어쩌다가 올라탔는데 뛰어내리면 잡아먹힐 것 같아서 죽으라 하고 호랑이 이 갈기를 붙잡고 있어요. 호랑이는 뭔가가 지 등을 올라타고 계속 자기를 압박하니까 더 막 속도를 내서 날뛰어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팬덤 정치인과 팬덤 지지자들의 관계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내가 잡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 여기서는 내려야 돼. 내 지지자들이 그렇게 폭민 우민 정치로 중우 정치로 빠지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팬덤 정치인의 실존적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다. 이 점을 제가 아시아투데이 칼럼에서 주장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은 사실상의 탄핵이다. 자, 지금 임기 단축을 누가 염원하고 있을까요? 임기 단축을 누가 열망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이 떠오르죠.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또 곧 감옥 가게 돼 있는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범죄 피의자들이야말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후다다닥 대선 치러가지고 정권 탈취한 문재인이처럼 이재명이도 조국이도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이 되려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대통령 임기 단축, 이걸 가장 열망하는 게 이재명이하고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단어를 자칫 잘못 꺼냈다가는 엄청난 후폭풍에 자기들이 다칠까봐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 장애 집회 때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못하고 8년 전 상황이 어쩌니 저쩌니 국민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변죽만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과 똑같은 효과, 그리고 사실상의 탄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주장을 이 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장을 가장 먼저 하고 나온 게 조국입니다. 조국이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되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라. 이 조국이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의 이 주장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주장이 이해찬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해찬이는 어제 오후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2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이 길다고 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많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건 탄핵이고 3년이 길다 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많다. 임기를 빨리 단축시키자. 탄핵이든 개헌이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자.
이 주장 이해찬이가 더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이나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중간에 끌어내리자고 하는 주장이나 그게 그겁니다.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를 이재명이, 조국이, 이해찬이 이런 자들이 아주 열렬히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주장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 질문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이 딱 들어가죠.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다. 임기 단축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 면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애매모호하게 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개헌 임기 단축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려고. 나경원의 이 답변에 보면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뭐냐?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 구조. 그래, 구조 때문에 권력 구조 때문에 싸워요? 지금 여야가 권력 구조 때문에 싸웁니까? 이재명이가, 조국이가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싸웁니까? 그럼 이것들이 내각제로 가면 안 싸워요? 제도와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각제라는 구조, 권력 구조에서도 싸울 자들은 끊임없이 싸워요.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에서도 협치와 대화와 타협은 얼마든지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제도나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행동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이에요. 천박한 정치인이 내각제에서는 갑자기 고상한 정치인이 됩니까? 권력 야합이 훨씬 더 쉬운 내각제에서는 천박한 것들은 훨씬 더 천박해져요. 모든 문제가 구조와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해 주고 다시 임기 단축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나경원이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제가 나경원이의 이리 비틀고 저리 비튼 대답을 제대로 읽었다면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을 얘기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이 발언이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손쉽게 권력 탈취하려고 하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해찬이의 탄핵 또는 임기 단축 발언과 동기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나경원의 발언이 선의에 기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경원의 이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는 나경원의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중앙일보가.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
개헌 논의를. 이렇게 해놓고 이 기사 중에 김태호도 임기 단축을 주장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이 기사를 보고 김태호 이름이 나와서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고 다시 기사를 할 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자, 김태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기사 나온 다음에 김태호 부분이 나오는데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태호도 지난달 1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마치 대통령의 임기 단축 주장을 한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정확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김태호의 주장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개헌 논의는 곧바로 시작하되 개정헌법의 시행 시기는 차차기 대선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이랬습니다. 차차기 대선. 이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그 다음 대통령 임기도 5년 단임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 다음 차차기 때 임기 4년의 중임제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임기를 합치시키자. 개헌은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지금도 아니고 차기도 아니고 차차기에 가서 하자. 어떻게 김태호의 이런 주장이 나경원이의 주장과 또는 좌파들의 주장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한 것처럼 이렇게 다루어집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한 건데. 한마디 더 해놨어요. 중앙일보도 썼어요. 임기 단축 문제, 국민의 선택으로 주어진 권력을 임의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절대 안 된다.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 어떤 의도인지 따지지 않고 따질 필요 없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은 곧 좌파들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 부하내동 하는 것이고 좌파들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개헌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는 그 임기 조항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건 불문율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게 곧 탄핵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모든 언론이 오늘 그 보도하기를 예상보다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 마치 많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들이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분명히 이탈표는 더 나왔을 거다. 더 나왔을 거다. 그런데 왜 17표가 여전히 모자랐냐? 이거는 좌파 쪽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게 마음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하도 그냥 기정사실처럼 떠들어댔다가 막상 결과가 17표 차이로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 자기들 주장을 변명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분명히 더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17표 차이가 계속 나왔냐? 야당에서 이탈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건 증명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누가 사실은 내가 더불어민주당인데 나 반대표 던졌어 라고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어떻게도 해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주장을 그냥 해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당 또 언론들이 어떻게 떠들든 상관없이 저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야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뭐냐면 이재명이한테 공천 학살당한 이를테면 설훈이니 홍영편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21대 지금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 나왔을 거고 이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찬성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졌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얘기. 이거나 알면서도 자기들 예측 기사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교묘한 말장난이거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다고 저 종북 주사파가 우파가 됩니까? 그런 종북 주사파 봤어요? 제가 뭐 서론이나 홍영표를 제가 예로 드는데 뭐 그 밖에도 대부분의 학살당한 좌파들은 말이죠. 이재명이나 개딸들보다 훨씬 더 종북 주사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으로 훨씬 더 좌파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다고, 이재명이 꼴 보기 싫다고, 이재명이 물먹이자고 반대표를 던져요? 그건 종북 주사파가 어떤 세력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저는 179석, 179표죠, 찬성. 전 좌파들 이탈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특검 이거 안 돼 라고 거부를 던질 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떠냐? 이 황보승이하고 하영재 이 두 사람이 무소속이지만 뭐 우파 아닙니까? 포함해서 115명이 표를 던졌고 그중에 무효표가 4표가 나왔어요. 기권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했지만 그중에 1명은 설득당해서 부결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21대 국회의원들 낙천됐거나 낙선돼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나 찬성할 거야 라고 입장 표명한 사람 중에 1명 정도는 저는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넷은 뭐냐? 기권과 무효는 다릅니다. 기권은 아예 안 나는 것인데 무효는 표결에 참여했는데 무효표가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찬성 200석을 만드는 거예요. 찬성 200석.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찬성 196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만들어도 찬성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좌파들의 드라이브에 합류가 안 되는 거죠. 이 무효표가 가를 써놓고 뭐 다른 부호를 붙여서 무효표가 됐다는데 뭐 그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자로 하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 쓰는 거거든요. 가냐 부냐. 가는 찬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라고 써놓고 뭔가 다른 이 부호를 찍어가지고서 무효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표는 저는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안철수, 유이동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개인적으로는 가라고 썼으니까 자신의 소신을 꺾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부호 덧칠하면은 무효된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가라고 써서 개인 소신이라고 하는 찬성은 관철시키고 이렇게 덧칠해가지고서 무효표를 만들어서 찬성표는 안 만들어준 거예요. 찬성과 찬성표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과 찬성표를 던져서 저 종북 주사파들의 드라이브에 힘을 걸어주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찬성이라는 개인 소신과 거부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당론 사이에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좀 옹색하죠. 그러나 어쨌든 좌파들의 찬성표에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좌파들이 그렇게 분열시키고 교란하고 온갖 공작을 다 했지만 좌파들의 페이스에 말리진 않았다. 그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무효표가 갖는 그런 옹색함에도 불구하고 좌파 페이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본회의 결과를 국민의힘의 완승, 국민의힘의 선방과 완승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8년) 전 탄핵 사태가 우리들한테 준 교훈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김무성이와 유승민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지금 그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탄핵 사태 후 지금껏 완전히 정치 건달이 돼 있잖아요. 정치 백수가 돼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22대 국회에 들어갈 당선인들도 아주 똑똑히 봤을 거예요. 아, 대통령을 죽이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내가 그 자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순간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이 8년 전의 그 처절한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탈자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변화입니다. 총선 후 대통령이 보여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또 국민의힘 여당과의 소통.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만났어요. 또 당 지도부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지침 주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그만둔 윤재옥조차 마지막까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탈표가 한두 표라도 더 나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 설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이번 국민의힘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 수십 번도 더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의 권한, 비록 192대 108로 압도적인 다수파를 상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거부권,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국민의힘이 레버리지로 잘 활용만 한다면 192석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고 192석을 무릎 꿇릴 수 있다. 바로 그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핵심, 대통령과 108석의 집권당이 하나만 되면 무적이다. 이거를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으로 될 당선인들이 분명히 인식한 것 같다.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국민의힘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욱 칼럼 대통령과 집권당이 하나가 되면
뭐든지 막아낼 수 있다. 철벽을 쌓아놓으면 답답한 건 저 종북 주사파들이다. 그러면 저것들이 먼저 백기 들고 타협하자, 협상하자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이 될 국민의힘 108명의 당선인들이 정말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느낌을 가졌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해병대원 특검 관련 사안 그리고 공수처 수사 관련 사안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이 뭐 통화를 했다면서 지금 좌파들이 아주 난립니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통화하면 난리가 납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수석들이 통화해도 난리가 나겠네.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이 통화를 하면 그럼 이거 정치 개입 위반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냥 민간인이 대통령과 어찌 통화가 되면 국정농단이겠네. 좌파들이 특히 조국이하고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려서 감옥 보내야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할 수 있으니까 지그들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이 돼서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셀프 사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조국이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그건 본능적인 발버둥이다. 뭐 그렇게 전 봐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정말 잡히는 대로 이거 탄핵이야 저것도 탄핵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다. 아니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되긴 하지. 이런 가정법을 가지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딱 해놓으면 직원들은 안전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도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탄핵만 부각시켜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좌파들의 이런저런 구시렁구시렁 하는 소리는 제가 더 이상 일일이 옮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벌써 보름도 전인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최상병이 순직했다는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살아있는 생존자를 구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루 이틀 늦어져도 크게 무슨 착오가 아닌 그런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를테면 살아있는 사람이 막 고립된
이 섬에 있고 그 사이로 막 급하게 급류가 흘러가고 할 때 막 30분, 1시간이 안에 구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해병대원이나 UDT 대원이라도 뛰어들어서 구출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천안함 폭침 때 한주호 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얘기가 이미 큰 물이 다 지나갔고 이제 그 휩쓸려서 사망한 시신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병대가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그런데 물이 갑자기 또 많이 와서 급류가 흘러가고 그러면 매우 안타깝지만 좀 안전해질 때까지 작전을 중지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서둘러다가 인명사고가 다시 났느냐 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질책, 정당한 질책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럴 때도 잘했다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름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홍수, 태풍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 번 더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우리 군이 대민 지원 작전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절대 이번처럼 이렇게 서둘러서 성급하게 하다가 우리 소중한 군이 희생당하는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질책 당부한 바 있다.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면 대한민국에 대통령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대통령 합니까? 자, 통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3차례 통화했다는데, 3차례가 아니라 아마 하루에도 필요하면은 20, 30차례도 통화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컨대 북한 도발이 있다. 장관이 뛰어가서 대면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전화로라도 보고를 해야지. 밤 12시가 넘어서 1시, 2시라도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해야죠. 지시도 해야지.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사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 위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재난도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기는 24시간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는 시간에도 당직은 부릅뜨고 눈 뜨고 서서 무슨 비상 상황이 있는지, 진짜 이게 잠자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야 될 정도의 급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속실이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3차례 통화했다는 거, 이게 무슨 이렇게 대서특필 돼야 될 사안이냐고. 또 지금 야당들이, 이 정부 주사파들이 봐라, 이게 대통령이 이종섭한테 압력 가한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다. 니가들이 공수처 못 믿으니까 특검하자는 건데,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웬 특검이냐.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는 게 순서지. 이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어제 제가 진행하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국민의힘의 최형도 의원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을 도입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메머드급의 이 수사인원과 지원 인력들이 구성이 되고, 그걸 구성하고 시작하는 데만 해도 3달 이상 걸리고, 그렇게 되면 특검법이 통과돼도 10월이나 돼야 특검이 가동되는데,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지금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일단 중단하게 된다. 왜? 특검이 곧 수사할 건데 계속 수사해갖고 이중수사 혼선을 불러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상규명에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빤히 알면서도 민주당 야권이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사건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사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 실체가 뭐가 중요하냐 라고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이 주장이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 규명과 관계없이 자극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 지금 저 박정훈이라는 자하고 이종섭 장관 간에 이게 수사 이첩과 관련된 뭐 또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민간 경찰의 수사를 이첩하는 권한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장관이 결재하지 않으면 군 경찰이 민간 경찰로 사건 조사한 걸 넘길 수가 없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사건 수사라고 그러는데 군 경찰은 헌병이죠. 옛날 같았죠. 박정훈이가 있는 이 군 수사단, 군 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어요. 사망사건이라서. 왜 자꾸 수사라고 표현합니까? 조사지. 이 박정훈이 이 자가 조사 권한밖에 없는 자가 사실상 수사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박정훈이의 직권남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군 경찰의 조사를 민간 경찰에 넘기면 민간 경찰은 그걸 참고로 하고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한테 있어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한테 있으면 그러니까 장관이 결재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재는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으니까 다시 갖고 와라. 이첩 권한이 장관한테 있으면 회수해서 다시 검토할 권한 역시 장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할 권한이 있으면 파면할 권한이 동시에 있듯이. 그걸 가지고 이 자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계속 이종섭을 공격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수사권도 없는 박정훈이라는 자가 지 마음대로 수사를 해댄 그것이 직권남용이지. 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권한을 행사한 이종섭이가 도대체 무슨 직권남용을 했다는 겁니까? 이 또한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잘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섭 측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식의 이 보도가 과연 적절하냐? 우리 장관 입장에서는 우선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통화 기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그 자체가 고도의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것인데 통화를 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방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여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23년 7월 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 경로를 자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또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날 있었던 이첩 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떤 위법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 2023년 3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 또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 시점을 봐라. 대통령 통화 시점 이전에 그런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또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 또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횟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 이게 이제 이종섭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군 사망 사건이므로 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모든 언론이 지금 수사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독립적인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지금 박정훈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 자체가 어느 도단이다. 수사권이 없는데 그 없는 수사권을 어떻게 침해하냐 말이야. 수사권이 없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다. 군내 사망사건 경우에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유가족들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므로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민간경찰이 수사하게 하자. 그래서 군의 수사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느냐. 수사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수사권 침해를 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 자체가 언어 도단 아니냐. 따라서 수사권 없는 해병 수사단이 방대하게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했고 따라서 조사받을 의무 없는 사람들이 조사받게 된 전형적인 직권남용 범죄가 박정훈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또 백보양보에서 해병 수사단이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수사권의 최종 지휘자가 누구냐? 국방장관 아니냐? 국방장관이 수사 지휘권자로서 결재가 올라왔을 때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고 결재를 일단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좀 자세하게 검토하고 다시 지시할 테니까 다시 갖다 놔라.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있다면 그 수사권의 최종 지휘자는 국방장관이다. 국방장관에게 수사 권한이 있는데 국방장관이 무슨 수사권에 대한 침해를 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우느냐. 없지만 백보양보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미 이 부분은 특검법 강행 이전에 제가 여러 차례 왜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 수사권이 없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들은 어쨌든 이 사건은 물고 늘어져서 우선 총선에서 재미 많이 봤죠, 이자들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 임기 가지고서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조국이 같은 자.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하자 그러는데 나경원이가 그 언론인들의 질문에 넘어가서 다 열어놓고 토론 논의할 수 있다. 하루 만에 번복은 했지만
이런 정말 쓸데없이 그 혼란을 자초하는 자충수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권성동이 오랜만에 진짜 아주 통쾌하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 선거 이기니까 대통령 임기 단축하자고 나서는데 그럼 좋다. 우리가 다음에 선거 이기면 대통령 임기 늘리자고 할 때 너네 응할 거냐? 대통령 임기는 뭐 엿가락이 아닙니다. 선거 졌다고 해서 줄어들고 이긴다고 해서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 70조에 딱 박혀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헌법적 규정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대통령 임기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질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 마음에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휘 라인에도 없는 사단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군 지휘관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병대 이 2개 대대는 육군 쪽으로 그 작전 배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는 육군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정말 굴비 엮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엮어버리면 도대체 군에서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군 지휘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질책하고 바로잡는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몰아가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누가 대통령 과연 5년 임기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느냐? 아예 대통령들은 유리방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24시간 감시받으면서 살라고 하지. 그러면 모든 전화기 다 녹취하고 모든 지시 다 영상 녹화하고.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시대로 영원히 후퇴할 것이냐. 이번 이 특검 사태를 바라보면 우리 자유파의 관점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은 장관의 권한, 지휘관은 지휘관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그로부터 어떠한 시비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똘똘 하니까 뭉치자 했다는데요. 예,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워크숍 분위기였습니다. 이 워크숍에 충청남도 천안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 앞에 서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2년 전 대선부터 6월에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여러분과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 대통령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분 좋아 웃는 모습 같아요. 억지로 왜 억지로 웃음을 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웃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기분 좋아서 웃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 해달라. 이제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덕담을 덧붙였어요. 오늘 저녁은 아까 들으니까 맥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던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라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바쁜데 와주신 대통령도 우리와 하나 되겠다는 아주 큰 행보를 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어제 저희 정치고수 시간에 출연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또 바로 이 워크숍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총선 평가에 대한 임명진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연합뉴스는 임명진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 총선 이끌어 108석도 다행이다.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임명진 위원장과는 벌써 30여 년 이렇게 호흡을 맞춰 왔지 않습니까? 임명진 위원장이 어제 108명의 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전하는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진짜 임명진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용산과 대통령실이죠.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 거리를 두건 안 두건 심판 때는 같이 심판받는 거다.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 거리 둔다고 심판 안 받는 거 아니다. 더 받자 소용없다. 국민은 대통령과 우리 당을 하나로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다.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저는 임명진 위원장이 이 대목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천안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로 대통령과 당이 갈라져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당을 공중 분해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이 바로 임명진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당이 분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온몸으로 겪었고 그런 와중에도 당의 공중 분해를 막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100일 동안 사투했던 사람이 바로 임명진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그때 버텨줬기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은 공중 분해의 위기를 넘겼고 결국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공중 분해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보수의 적자다라고 선언하려고 했던 김무성, 유승민 이 배신자 집단들의 바른정당이 와해되기에 이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임명진 위원장이 바로 그 시기를 겪고 이겨낸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뼈아프게
얻었던 교훈을 얘기했고 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임명진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해나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우리가 또다시 휘말려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해서는 안 된다.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다.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다들 걱정하고 있다. 우리 당의 역사를 보라. 친이 친박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다시 그런 역사적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임명진 위원장의 어제 특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특강에 나섰는데 탄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나라, 이 나라가 헌정 질서를 제대로 가진 나라가 될 수 있겠느냐. 정치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이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이고 그것 때문에 유무형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여당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점을 잊지 말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워크숍에 갔고 황교안 비대위원장도 바로 그것을 화답했고 임명진 위원장도 특강에서 그것을 제3제사 강조했고 권영세 의원도 바로 그 점을 주목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워크숍이 진행됐고 이 워크숍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하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치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대통령과 하나 되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범여권 총단결의 분위기를 의원 워크숍에서만 반짝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견결한 투쟁의 국민의힘, 견결한 단합의 국민의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호성국 칼럼이었습니다.